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언제든지 네, 손을 들고 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줌 특강이 좋은 게 저희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줌으로 하면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네, 이거 좀 어려워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쌍방향의 이런 그런 특징을 잘 살려서 네,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생태 중심의 심리학, 생태 심리학인데 우리의 생태적 슬픔을 넘어가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지금 코로나, 저도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서 그 검사를 한번 했더니 다행히 코로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콧물을 좀 흘리고 있는데 그냥 감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관심 갖는 것이 아주 독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태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가 땅이 너무 건조하대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땅이 바짝 말라서 한 번 불이 나면 잘 꺼지지 않고 많이 이렇게 번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것을 생태적인 슬픔, 생태적 슬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슬픔이라는 단어는 아마 약간 우울해라고 하는 감정과는 굉장히 다른 깊은 감정인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슬픔, 어, 아주 깊은 무력감, 우울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깊은 감정들인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도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고 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첫 번째는 이 생태적인 위기가 그냥 단순히 이런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위기, 또 우리의 영혼의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환으로의 여정. 우리가 이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슬픔을 통해서 깊은 내면을 만나고 또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태적인 슬픔을 만나고 우리의 힘을 좀 키워나가고 더 크게는 우리의 의식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네, 목차부터 너무 어려우신 건 아니죠? 네, 언제든지 네, 소감 손들고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댓글창에 느낌이라든지 네,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것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적인 위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우리의 영혼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나요? 제 화면이 안 보여서 네, 끄떡끄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도 있고,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아니신 분도 잠시만요. 계속 앞으로 이전. 네, 죄송합니다.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이 있기 전에 우리의 의식이 먼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 되셨죠. 네, 학생이라는 내가 정체성을 갖기 전에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셨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은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또 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굉장히 해가 되는 환경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고 지구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몸의 상태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의 이런 영혼의 상태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이 나왔는데요. 자, 이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걸 보고 어떤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왠지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표정이신 우리 최미곤 선생님 얘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굉장히 생각하시는 표정이셔서. 채팅창에 글 적고 있었는데. 네. 자유로움. 자유로움이 느껴지시나요? 그 자유로운 느낌이 내 몸에 어디에서 좀 느껴지시나요? 가슴에서. 네. 가슴에서 느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함. 네. 또 그 옆에 계신 최춘자님, 네, 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쓰고 계신가요, 선생님? 네. 네. 그럼 다른 선생님 거 먼저 읽어보면, 네, 최소영님께서 편안함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고혜경님께서는 편안하다. 김현수님은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박호영님은 생명력, 네, 우리 한경희님은 사랑, 네, 김도경님은 따뜻함, 눈에서 편안함이 느껴지신다고 하셨어요. 네. 성순이님은 휴식, 편안함, 평화로움, 장은희님은 평화로움, 김하수님은 자연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느껴지셨고, 정민영님은 어우러짐, 네, 최미숙님은 조화, 이런 느낌을 느끼셨네요. 네. 그러니까 자연에 나가 있을 때 그 드넓은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하기도 하고 또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죠. 저는 어제 그 일산 호수공원을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비가 와서 그 비 온 뒤에
땅 냄새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솔잎 냄새도 많이 느껴지고. 근데 같이 산책을 했었던 지인분이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흙 냄새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이게 흙 냄새가 아니고 이 균들의 냄새래요. 땅에 많은 균들이 살고 있는데 비가 오면 그 균들의 냄새들이 이렇게 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단지 이 흙을 흙이라고 생각했는데 흙은 살아있는 생명체구나라는 것을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상쾌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느껴지는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진들을 보면서는 무엇이 좀 느껴지시나요? 재난? 재난이 좀 느껴집니다. 네. 슬픔, 고통, 네. 재난도 느껴지시고 가슴이 쿵 떨어지고 내려앉는 느낌도 느껴지시고 불안, 네. 불균형 이런 것도 느껴지고 네. 불안함과 죽음, 분노, 측은함, 네. 아픔도 느껴지고요. 입안에 침이 마른 느낌, 턱관절의 긴장감, 가슴이 조이는 느낌, 네. 답답함, 슬픔, 아픔. 네, 좋습니다. 막연함. 제가 처음에 생태적 슬픔을 넘어서기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모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정도의 차이나 감정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에 좀 슬픔의 감정들을 우리는 모두 다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과 시원함, 즐거움, 행복함을 느꼈다가 이 자연이 파괴되는 모습, 더럽혀지는 모습, 불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슬픔을 느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생명력 자체가 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마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의 이런 마음의 에너지를 로고스라고 한다라는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근원적인 에너지, 그것을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그 에너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함과 치유가 되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파괴됐을 때, 그것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도시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자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죠. 이 에너지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아마 이런 설명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지구의 온도는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화산이 폭발하면 네, 온도가 내려갔다가 또 태양 광선이 늘어나면 온도가 높아졌다가 그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그런데 1960년대, 1980년대 사이에 이런 석탄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래프가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 남극이 녹고 있죠. 우리의 이런 화학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2021년도 발표에 따르면,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산업화 이전보다 매년 7년 연속 1도 이상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도씨가 무슨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도가 오르게 되면 비가 굉장히 많이 나서 어떤 지역은 홍수가 나고 또 어떤 지역은 너무 메말라서 산불이 나고 강원도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난 게 이번이 2번째죠. 이번 산불은 더 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폭염에 시달리고 있어요. 팬데믹도 우리가 자연과 인간이 만나지 않아야 되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이 된 거죠.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다가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하면서 유전자를 원래는 공유하지 않았던 그런 바이러스들을 공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의 활동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요. 해수면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이런 해수면 상승 때문에 난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접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지구의 온난화 문제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접할 때 좀 슬프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들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데 왜 변하지 못할까? 왜 이 문제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산업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산업사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우리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제가 또 이제 생태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아마 뭐 쓰레기 분리수거,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바쁜데 혹은 뭐 제가 주변에 이런 친환경 제품을 많이 거냐면 너무 비싸, 불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거보단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해. 혹은 아직 그 문제가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굉장히 공고한 상자가 마음의 상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생태적인 위기를 가지고 온 이런 심리적인 영적인 원인에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신화, 신화라는 거는 절대 깨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그냥 논리적이진 아니든 그냥 믿는 것을 신화라고 하는데 신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고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에 대한 믿음. 기술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그 최근에 그 녹는 비닐, 자연 생분해되는 비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팔렸어요. 근데 그 비닐들이 이제 뭐 옥수수나 그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이제 녹는 비닐을 만든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땅을 갈아서 이제 옥수수를 많이 생산을 했더니 자, 그것도 대량 생산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먹어야 되는 식량이 비닐봉지가 된 거예요. 결국은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완전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생분해가 되지 무조건 생분해가 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에는 우리는 가장 발달한 선택받은 이런
인간은 선택받은 종족이야. 모든 동물 위쪽에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우리의 이런 심리적인 원인, 영적인 원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아나 메이시라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마비다. 우리가 그런 막연한 슬픔들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어제 만나신 그분도 그런 우리의 이런 영혼의 느낌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꺼려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걸 느끼고는 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했을 때는 두려운 거죠. 저 역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슬픔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아까처럼 그거 별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저도 많이 위축이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단절되기도 하고 내 마음과 단절되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마비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환경의 문제를 만나야 될 때, 마음으로 만나야 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의 마비가 있지 않나? 정신의 마비가 있지 않나?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런데 이 마음의 마비나 정신의 마비는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이런 그 과학에 대한 신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냥 불편한 감정일 뿐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내 안에 무엇이 이걸 좀 두려워할까? 이걸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에 불편함은 왜 생길까? 무엇이 영향을 주고 있을까? 들여다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생태심리학은 이 자연의 회복, 자연과 인간관계의 회복, 나 자신과의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앞에서 얘기한 마음과 정신의 회복은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임상심리학 수업을 듣고 계시다면 아마 이 용어를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방어 기제는 사실은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불안한 상황이 오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절로 작동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방어 기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다루려고 할까요? 이건 굉장히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편이지만 이게 고착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늘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런 회피를 한다면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자, 회피하는 게 꼭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호랑이하고 맞닥뜨리면 빨리 회피해야 되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피도 필요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내가 늘 어떤 상황에나 그 전략을 쓴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 기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주로 쓰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방어 기제와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생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방어 기제 첫 번째는 부인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네. 지금 생태학자들은 5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지노시는 5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인.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두 번째는 억압. 우리의 녹색 성장. 아까 얘기했던 생분해 되는 비닐이 있으면 이거는 해결될 거야. 우리 유기농을 먹으면 해결될 거야. 자, 이렇게 어떤 녹색 성장이란 말,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을 써서 혹은 뭐 유기농이라는 말을 쓰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대량 생산이나 대량 소비를 계속하는 문제를 모른 척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왜곡하는 거죠. 세 번째는 투사. 네, 투사라는 말, 네, 심리치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찬가지. 이 문제는 나랑은 상관없어. 내가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은 주지화. 기술이 이 문제는 왜 발생했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어. 더 나은 기술로 이 문제는 극복될 수 있어. 바로 주지화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은 자기합리화. 이 문제가 너무 거대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나 한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나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자기합리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제가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기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좀 예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방어 기제를 알아차리는 것,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을 정신화라고 하는데요. 네, 한번 제 사례를 한번 정신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장 신화가 뭐가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 곤충 채집을 좋아하는 소녀였어요. 네, 밭에 나가서 네, 애벌레도 채집하고 거미도 잡고 무당벌레 잡고 공벌레 잡고 네, 이런 소녀였어요. 네, 네, 개구리 해부도 하고 네, 그랬는데요. 제가 살아왔던 환경을 보면 저는 울산 출신입니다. 여기가 바로 공업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공업도시의 상징이에요. 공업탑. 탑을 만들어놨어요. 울산의 자랑, 얼마나 자랑이면 이렇게 했을까요? 자,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도시고요. 최근에는 아니었지만 그 1인당 네, 소득이 가장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였어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에 대한 그런 신화가 굉장히 공고한 곳이었겠죠. 네. 우리의 이런 생태적인 가치는 별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그 태화강이 그 썩어 있었어요. 그런 이 공장 폐수들 때문에 다 썩고 물고기도 없고 새도 없고 악취가 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핵심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안에도 보면 이런 편리함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저한테 있습니다. 제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은 이 두 개가 저의 이런 본성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었지만 제가 성장하는 배경, 저의 가치관에 영향을 줬던 것은 이 울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성장 지향 중심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두 가지 가치관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저 스스로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저의 생태적인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바로 앞은 제가 입학했을 때 논밭이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큰 도로가 생기고 그 도로 그 논밭을 전부 밀고 그 아파트 대단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공업지대와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연결이 돼야지 거기에 이제 그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단과 그 대단지 아파트를 잇는 큰 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그 화학 냄새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화학공단에서 넘어오는 냄새가. 그러면서 저희 그 학교가 숲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제가 점심 때 이렇게 숲에 가서
힐링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숲에 가니까 이 숲의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누가 나무를 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점점 고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생태 슬픔이라는 단어를 몰랐고 제가 겪고 있는 감정이 뭐였는지 몰랐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막연한 상실감, 허전함, 뭔가 이렇게 내 것이 연결되어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감각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느꼈던 중요한 감정은 내가 굉장히 뭔가 슬프고 이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누구랑 공감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네, 화학공단에 근무를 하셨고 당연히 저의 이런 상실감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슬픔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그것에서 좀 고립감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태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것이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서 저는 오히려 연결되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런 슬픔을 느끼는 그 감정들이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에게 있구나. 이것은 이야기해도 되는 감정이구나. 우리가 단지 사람을 잃어서 혹은 나의 지위를 잃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내가 느끼는 환경을 잃었을 때, 자연을 잃었을 때도 우리는 슬프구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나의 그 방어 기제를 다룰 때 내 안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느끼는 이런 슬픔이 무엇하고 관련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어 기제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걸 좀 직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방어 기제를 다루는 방식은 바로 직면이거든요. 직면을 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봐 주는 것을 허용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혼자 담아낼 수 없다면 이것을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은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거. 그래서 저도 나의 이런 경험이 이런 거였구나를 최근에야 좀 이해를 하게 됐다. 네, 그런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질문이 없는 것은 아주 잘 강의를 했다는 의미겠네요. 네. 자, 이 생태심리학의 책을 쓰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네, 로작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뭐 심리학자는 아니시고요. 오히려 사회학자세요. 우리의 이런 사회 변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사회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분이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광기, 정신병이죠, 사실. 정신병. 정신병은 사실은 인간과 자연의 불균형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정신병이 굉장히 늘어난다.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젊은 세대, 네. 들의 이 20, 30대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취약계층 들이 가장 약한 쪽이 가장 먼저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픈 지구에 건강한 사람은 없다. 네,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어머니 지구,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이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건강하기 어렵죠. 자,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싸우면 말 하나 하지 않아도 애들은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영향을 받죠.
아마 팬데믹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불안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몸에 타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라는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을 때 그것에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몸과 마음의 영양을 키워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혹은 더 우리의 행복 포함 지구의 행복을 어떻게 좀 이룰 수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책에서 이 조아나 메이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상 역사적인 이 순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에너지, 우리의 돌봄의 에너지를 깨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에 너무나 적절한 순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팬데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저는 또 하나의 희망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그렇게까지는 없었는데 정말 너무 많은 논의가 일어났어요. 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한국 상담심리학회도 그렇고 상담학회도 그렇고 이 팬데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특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주제에서 그 생태 위기라는 주제가 반드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심리학계에서 이런 생태적인 위기를 주제로 다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 상담 심리학계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있는 집이 건강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가 바로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지구와 우리의 관계 회복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자연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꼭 안아주시겠어요? 우리가 자연의 일부입니다. 네. 우리 몸속에 생명체의 모든 진화의 과정을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회복, 우리의 감정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신체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아는 것, 우리 감정이 사소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해주는 것,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관계, 외면의 관계가 모두 다 회복되는 것이 매우 이 지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팬데믹도 굉장히 위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오늘 혹시 팬데믹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키트를 사가지고 와서 막 검사를 할 정도로 불안과 걱정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몸에서는 이런 호르몬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네. 친숙하시나요? 이런 용어들이. 네, 교과서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콜티졸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가 돼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얘네들이 나오면
우리가 싸우자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몸에 많은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반대로 도망가거나 싸우는 데 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섬세한 우리의 마음과의 연결,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제가 그 설날에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올라왔는데 제 바로 앞에서 차가 연속으로 3대가 네, 고속도로에서 추돌을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의 2m 앞에 남겨두고 딱 섰어요.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너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르겠어. 내가 뭘 봤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무슨 상태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급브레이크를 잘 잡아서 잘 섰어요. 굉장히 이 호르몬들이 반응을 잘 한 거죠. 그런데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다 셧다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너 괜찮아? 쉬었다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필요한데 몸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작동하게 할 수 있냐. 정답은 우리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든지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 친구가 너 괜찮아? 너 쉬었다 가야지. 이렇게 돌봐주는 말, 터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른 호르몬, 연결의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을 나오게 해요. 옥시토신이 나오게 합니다. 네. 강의가 이제 1시간이 넘어가면 굉장히 피곤하시죠? 네, 이렇게 스스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네, 칭찬을 좀 해줄까요? 아이고, 잘하고 있다. 네, 어깨도, 목도 좀 쓰담쓰담 해주시고, 네, 가슴도 토닥토닥. 아유,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네. 서로에게도 네, 사랑의 하트를, 네, 옥시토신을 한번 다 쏘아드리는 걸로. 네. 네, 하트도 날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쌍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굳어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굉장히 안 되지만 우리가 얼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 얼어붙을 수 있어, 잘 안 될 수 있어, 잘 안 되는 거에서도 비난하지 않고, 당연하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친절한 말 하기 어렵고 내 자신에게도 친절하기 어려운 상황 당연하지. 당연해. 그것부터 인정해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또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 보이면 네, 말로도 쓰담쓰담, 네, 몸으로도 쓰담쓰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결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자연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이 이렇게 고통받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슬픔을 느끼고 있을 때 자연과 연결 감각을 일깨우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어제 호수공원, 비 온 뒤에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숨 들이쉬면서 내가 흙냄새가 그 균들의 냄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땅의 기운을 느끼면서 연결하는 거예요. 멀리 호수공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항상 화분이 있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도 화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주변에 이런 화분들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자연에 나가서 에너지를 받고 자연의 말을 걸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안 보이시겠지만 시든 꽃이 이제 꽂혀 있어요. 지금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화분이 좀 시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든 것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들어가는구나 하면서 그것도 그냥 보아주고 예쁘고 화려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시들어가는 것에도 자연스러움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말 거는 거예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것. 자연과 연결되는 것. 이 자연의 말걸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코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연 중심적 인간의 문화를 포함하여 모든 종은 자연의 지성과 공명하는 접촉을 통해 사고한다. 그들의 정신성은 자연의 방식을 닮아 있다. 그들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산업사회에서 태어났어요. 네, 산업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를 보면 굉장히 자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굉장히 텃밭을 좋아하시고요. 네, 채소를 키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절기에 맞춰서 네, 뭐 팥죽 쓰시고 저는 그런 감각이 별로 없는데 절기가 되면 꼭 뭔가를 하시죠. 그런 절기 순환에 맞춰 사시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한국 사람들 역시도 자연 중심적인 문화를 살아왔던 거죠. 산업사회 이전에는. 그래서 그 자연의 순서에 맞춰서 자연의 질서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원래의 문화, 이런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행사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 걷기 명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박효영님 해보셨군요. 저도 그 걷기 명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호수공원에 잔디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본교에도 네, 걸을 만한 잔디가 많죠. 네. 그렇게 이제 걷기 명상을 천천히 하면서 내 안에 이런 자연을 느끼고 내 안에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잠깐 우리 걷기 명상은 못하겠지만 잠깐 내려놓고 1분간 명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좀 앉은 자리에서 좀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좀 편안하게 기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닥에 앉아 계시다면 발을 편안하게 뻗고 네,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에 닿아 있는 혹은 바닥에 닿아 있는 나의 신체를 한번 느껴보세요. 나의 의자가 혹은 나의 바닥이 나의 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무게를 나의 지구 어머니가 나의 모든 무게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나의 코를 통해 호흡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나의 코를 통해 호흡이 나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나의 코로 들어오는 산소는 이 식물들이 내놓고 있는 산소입니다. 그 산소들이 나에게 생명의 숨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내쉬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들은 다시 식물들의 양분이 됩니다.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주고받음을 통해 식물과 나는 순환 속에서 공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주고받음, 이 자연스러운 순환을 느껴봅니다. 네, 이제 천천히 의식적으로 호흡을 3번 하고 이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네, 좀 쉬셨나요? 네. 네. 저는 이걸 누워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누워서 모든 무게를 좀 자연에, 지구에 이렇게 내맡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몸이 많이 이완돼요. 그래서 꼭 자연 속에서 이제 봄이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3번째 여정, 네. 마지막 여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구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방금 전에도 했는데요. 이 가이아 이론이죠. 우리 이 지구가 지구 자체가 영혼이 있다는 거. 지구 자체가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가 생명체가 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네, 생명체가 있다. 생명이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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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셔도 좋고요. 네. 호흡을 한다. 네. 한경희님 훌륭합니다. 네. 호흡을 합니다. 네, 맞아요. 살아있는 것들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의 과정을 보면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이 있어요. 유기체가 스스로 조절하죠. 스스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균형 상태에 맞춰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절할 수 있는 것, 자, 지구를 생각해 보면 지구는 약간 기울어져 있죠.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뜨거워지지 않고 온도가 순환하죠. 네. 태풍이 여름이 되면 태풍이 부는데 이 태풍이 하는 작용이 이 온도의 균형을 맞추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기상청 사람들 드라마를 잘 보고 있어가지고 네, 주워 들었는데요. 이 태풍이 그 지구의 온도를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구 표면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구 자체도 하나의 이런 조절을 하는 유기체처럼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의식이라고 하면 우리의 지성을 의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지성,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이 지성을 더 넘어서서 우리의 의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무의식에 대해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사실은 잠재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 많으시죠? 네, 이혼이신 분도 있으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또 유대감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그 씨앗을 타고나요. 누군가를 돌보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에 씨앗을 타고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대상을 만나서 자녀라는 대상 혹은
뭐 각자가 다 애착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만나면 그 능력이 바로 실행이 되고 실현이 되고 그것들이 그 능력이 커지게 돼요. 씨앗만 있던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잠재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네. 제가 이런 강의를 했을 때 너무 어떤 분이 이렇게 의식을 확장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로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어떠세요? 좀 의식이 확장된 사람이 되는 것? 네. 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자, 우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 불교를 믿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불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깨어있는 부처의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부처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실 다 깨어있고 우린 다 부처인데 부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성을 느낀다, 높은 의식 상태가 된다, 누구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냐, 그런 질문도 저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마음의 얘기, 의식의 얘기를 하면 그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사실 그렇게 질문하시면 사실은 저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의식의 힘을 키웠을 때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에게 나오거나 혹은 집단 지성에게서 나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가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간디가 독립운동을 해서 대영제국을 이겼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인도라는 나라가 어떻게 대영제국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영제국의 의식 상태는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의식 상태를 점수로 냈는데 175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간디의 이런 의식 상태는 이 비폭력 항쟁의 의식 상태는 점수로 600점이었어요. 네. 200점만 넣으면 여러분 높은 거예요. 네. 그런데 600점이었던 거예요. 네. 네.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의식 상태는 1000점. 네, 1000점이 만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면, 네,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면 모든 사람의 의식이 깨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자가 이 의식이 깨어나면 우리에게는 이런 지성이, 집단 지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에 성장하는 것을 좀 믿는 것이 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두려움은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어떤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상태.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의식 상태는 40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돼요. 제가 이 자연과 의식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시를 가져왔어요. 이 로빈슨 제퍼스라고 하시는 분은 환경운동가인데요. 이분의 시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여쁜 목소리를, 멋진 목소리를 들려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사랑스러운 바이어 로빈슨 제퍼스. 네, 그날 밤 우린 벤타나 계곡 동쪽 갈림길에 있는 막다른 골짜기였다. 우리 머리 위로 암벽과 산나무가 숲을 들이우고 있었고 단풍나무, 삼나무, 월계수, 참나무, 마드론나무, 늘씬한 안 보였어. 글자가 안 보이시나요? 옆에가 침 때문에 안 보여. 늘씬한 산타루시아 전나무. 네네. 네. 안반을 흐르고 흐르는 큰 폭포와 그 위의 절벽을 다 보고 있었다. 우리는 자갈밭에 들어 누웠고 온기가 필요해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자정이 지나니 서늘한 어둠 속에 갈간 숲은 두세 개만 남았다. 빨간 숫대 죄송합니다. 옆에 있네요. 네. 네, 계속 나는 월계수 낙엽 한 움큼을 엉겔볼 위에 놓고는 마른가지 여러 개를 얹은 다음 다시 들어누웠다. 되살아난 불꽃이 잠든 내 아들과 그 친구의 얼굴을, 그리고 개울 건너 개울 건너 기다란 얼굴 같은 막다른 벽을 밝혔다. 머리 위로 불꽃의 숨결에 가벼운 잎들이 춤추고 나무줄기로 보이는데 네. 나무 줄기들이 보이는데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건 암벽이었다. 특별한 데는 없었다. 비스듬히 청진 데가 두세 군데 있고 사태나 분물에 쉴 새 없이 깎여 매끈하고 고사리나 이끼가 자라있을 뿐, 발가벗은 순전한 바위일 뿐, 그런 암벽이 생전 처음 보는 바위 같기만 했다. 마치 불 붙는 표면을 통해 몸 가지고 살아있는 진짜 바위를 들여다보는 듯 했다. 계속 읽어주세요, 선생님. 특별한 데는 없었건만 그 묵묵한 열정이, 그 심오한 고귀함이, 그 아이 같은 사랑스러움이 얼마나 특별해 보였는지 표현할 길이 없었다. 우리네 운명 밖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운명이 여기 이 산속에서 묵묵히 미소 짓는 아이처럼 있는 운명. 나는 죽을 테고 내 아이들도 살다 죽을 테고 우리의 세계도 변화와 발견의 가파른 고통을 겪을 터이다. 이 시대가 죽을 테고 눈밭에서 운다는 늑대들도 사라질 터이다. 허나 이 바위는 여기 있을 것이다. 묵묵하고 진중하면서 순수하지는 않은 이 바위는, 이 바위 속 원자인 에너지는 여전히 온 산을 짊어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 세기도 전에 애정과 경의를 품고서 이 바위의 강렬한 실체를 느꼈다. 이 고독한 바위를.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읽어주신 선생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네. 좀 어떠신가요? 이 글이. 네, 선생님 방금 읽어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읽은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교수님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제가 이제 초월적인 경험, 이 자연과 함께한 초월적인 경험을 이분이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암벽을 보면서 이 세월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세기를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이 암벽에 경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토마스 베리라고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회복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능력. 저희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너무나 신기하고 경탄한 것들이 많았죠. 저 역시도 그런 곤충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렇게 많은 발, 네, 애벌레를 특히 좋아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생물 과목을 굉장히 과학 과목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과학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지구과학, 뭐 이런 생물과학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 지구가 이 사람의 몸이 너무 신기하고 경이로운 거예요. 그런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가슴 떨려 하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화면 공유를. 네. 그래서 이 토마스 베리가 산업사회에 대한 신화에 매료되어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연을 실용적인 가치 이상으로 보고 이 땅의 신비로움을 인식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연을 보호하자 그런 당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당위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힘이 약합니다. 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동일시하는 대상은 우리는 아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동일시 하시나요? 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네, 사랑하는 동물들일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굉장히 내 몸처럼 아끼시죠. 우리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은 당연히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는 것, 또 그런 감각이 깨어져 있다면 자주 그런 기회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그거를 비이원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이원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나도 있고 너도 있지만 나도 있고 너도 있는 동시에 우리는 전체 속에서 함께 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를 경계짓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있기에 내가 있구나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아까 그 시에서처럼 우리가 자연, 그다음에 신, 우주 이런 것과 동화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짧은 명상을 했었는데 저는 그 방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명상을 하면서 이 그라운딩을 하는 것, 땅과 연결되는 것. 그 요가에 보면 이 중심을 잡는 자세가 굉장히 많죠. 네, 전사 자세라던가 뭐 태양 경배 자세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야 되죠. 그럴 때 이제 땅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의 중심을 잘 느끼는 것, 네, 그런 작업들을 해보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이 글을 읽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목소리는 안 예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오래전 옛날에는 솔잎을 모아 만든 차를 마시며 힘든 겨우살이를 이겨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숨을 쉬면서 이 오래된 소나무들이 내뿜는 녹색 숨이 나를 산소로 가득 채우게 한다. 그러곤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가득한 숨이 하늘을 만지며 서 있는 내 친구의 넓게 벌린 품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쉰다. 이 황홀한 순간 이 소나무는 내게 생명의 녹색 숨을 나눠주는 존재이고 나는 이 소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자신의 뿌리, 줄기, 솔잎, 네. 솔잎을 이루는 섬유소를 나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를 나눠주는 존재임을 안다. 아, 너는 나에게 숨을 주고 나도 너에게 숨을 주며 너는 나에게 솔잎을 주고 나는 너에게 나의 건강함을 주나니 이렇게 생명은 공생과 조화의 순환을 통해 이어지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이 팬 몽고메리라고 하시는 분은 약초 전문가예요. 뭐 우리로 치면은 네, 한의사 네,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식물 치료를 하시는 분입니다. 식물을 통한 이런 이제 힐링 작업을 하시는 힐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이 이 글을 네, 읽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한번 체험을 해보셨죠. 명상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 이런 마음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의식을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의식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연결, 또 자연과의 연결, 내 안에 있는 자연, 우리 몸이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메이 씨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전환. 대전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발상은 단연 용기와 사랑이며 이는 우리가 함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용기와 사랑으로 기후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